도대체 한국은 정체가 뭐야? 이 나라는 어디까지 숨기고 있는 거냐고. 현재 반한 감정에 휩싸였다는 태국은 한국 국군 이날의 현무5 미사일이 공개된 이후 완전히 태세를 전환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태국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국방부에서 고위 관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직업이 직업이니만큼 저는 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저는 태국의 미래를 위해 태국 국민들이 한국의 실체를 반드시 알아두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용기를 내어 이 글을 작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단 저는 부패한 다른 태국 정치인들과 국방부 관계자들과는 달리 항상 태국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러한 제 굳건한 마음씨가 점점 흔들리고 있는데 그건 바로 한국과 중국 때문이었죠. 일단 한국은 최근 들어 태국과의 관계가 급격하게 나빠진 국가로 한국은 태국인 입국자들을 명확한 사유 없이 추방하고 있을 뿐더러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태국인들에게도 차별적인 대우를 통해 못살게 굴고 있다고 했는데요. 물론 저는 한국 내에서 태국인 불법 체류 문제가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태국인들의 성품이 워낙 순하고 착하니 한국에 그렇게까지 큰 피해를 준 것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렇게나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거슬린다면 그건 한국이 진작에 불법 체류자들을 미리 걸러낼 시스템을 개발했으면 될 일이었죠. 그러나 한국은 능력이 부족해서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걸러내지 못했고 이건 한국도 어느 정도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째서 한국은 이 모든 잘못을 태국에 떠넘기는 건지 저는 한국이 꽤나 비겁한 국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한국에 대한 태국 국민들의 반감이 점점 증가함에 따라 국방부 관계자였던 저는 어쩔 수 없이 한국에 대한 보복을 암시하는 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한국에 대한 감정이 악화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에 대한 제재를 가하는 정책을 감정적으로 제안한다거나 하며 객관성을 잃고 말았죠. 그리고 이렇듯 객관성을 잃은 저는 중국의 유혹을 더 이상 거절할 수가 없게 되어버렸는데요. 사실 중국은 태국과는 때려야 뗄 수가 없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 애초에 태국의 정치판 자체가 중국계 태국인들이 거의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한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지금 차라리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함으로써 지금의 태국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자는 것이 중론인 상황입니다. 처음에 저는 더 이상은 중국과의 관계를 밀접하게 하면 안 된다며 결사반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다른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과의 밀접한 외교 관계를 맺고 어떻게 되었는지를 똑똑히 봤기 때문입니다. 다른 동남아 국가들은 중국의 1대1로 정책의 희생자가 되었고 중국은 처음에는 이러한 나라들의 여러 인프라들을 지어주며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듯 했으나 결국 빌려준 돈을 못 갚았다는 핑계로 각종 국가 중요 시설과 인프라들을 빼앗아 버렸거든요. 그리고 중국은 빼앗은 인프라를 미끼로 이들 동남아 국가들을 경제적으로 종속시키기 시작했고 결국 중국계 사람들이 여러 요직을 차지하게 되면서 나라 전체가 완전히 중국의 속국처럼 변해버리고 말았죠. 저는 이러한 경악스러운 모습을 보고 만약 태국이 더 이상 중국과 가까워진다면 그리고 중국을 어느 정도 견제해줄 한국이라는 존재와 조금이라도 더 멀어진다면 태국도 중국의 속국이 될 거라고 확신했기에 한국과의 관계를 끊고 중국과 친하게 지내자는 중국계 정치인들의 주장을 계속해서 반대해왔어요. 하지만 한국에 대한 반감이 생긴 저는 부끄럽게도 그만 객관성을 잃어버리고 말았고 결국 중국의 사주를 받은 중국계 태국인 정치인들의 주장에 휩쓸리고 말았는데요. 그러나 저는 가까스로 정신을 붙잡았고 결국 한국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고 중국에 붙자는 데 동의를 하기 직전 한 가지 안전장치를 걸어두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한국이 관계를 유지할 가치가 있는 국가인지를 확인해보는 거였죠. 그날도 중요한 정책 발의가 있었고 저는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자는 대다수의 중국계 태국인 정치인들의 주장에 가까스로 반대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회의가 끝난 뒤 중국계 핵심 정치인이 다가와 충격적인 제안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봐, 왜 이렇게 한국을 과대평가하는 거야? 지금의 국제정세를 봐. 한국은 그저 별것도 아닌 후진국일 뿐이라고. 중국에서 발표한 각종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모든 지표가 뻥튀기 되어 있는 국가로 겉으로는 경제력이 높아 보이지만 빈부격차가 극심해서 사실상 태국보다도 못 사는 국가고 군사력 또한 주한미군이라는 존재 때문에 상당히 과대평가받고 있을 뿐인 국가야. 이런 국가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거부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 좋아, 그럼 한 가지 제안을 하지. 사실 나는 중국의 유력 국방 관계자와 상당히 친하게 지내고 있고 그는 다음 주에 한국에서의 일정이 있다고 해. 이왕 이렇게 된 거 직접 한국에 가서 한국의 후진적인 면모를 구경도 하고 중국의 국방 관계자와 만나서 태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하면 어떤 면에서 좋은지에 대해 이야기나 나눠보자고. 만약 자네가 한국에 직접 가게 된다면 곧바로 가난한 한국의 모습을 파악하고 지금껏 자네가 얼마나 멍청한 짓을 해왔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이건 믿질 것이 없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자신감 가득한 태도에 저는 한국은 정말로 가난하고 쓸모없는 국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저는 그의 말대로 한국에 직접 가본 후 한국에 대한 정책을 다시 생각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한국은 무늬만 선진국인 영락없는 후진국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던 저였지만 한국에 입국한 저는 각종 최첨단 기술을 통해 3초 만에 입국 수속에 통과할 수 있었거든요. 심지어 한국인 공항 직원들은 태국 국방부의 핵심 인사였던 제 정체를 알아보고 VIP 전용 키트까지 챙겨주며 저를 환대해 주었는데요. 알고 보니 한국은 이미 AI 안면인식 시스템과 디지털 수속 시스템을 갖춘 국가였고 태국 공항처럼 직원들이 일일이 여권을 확인할 필요 없이 AI 시스템이 외국인 입국자에 대한 정보와 얼굴을 분석하고 이 외국인의 위험도를 자동으로 평가하여 수속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즉, 한국 공항은 완벽한 무인화와 첨단화를 통해 3초 만에 입국 수속을 가능하게 했던 거였습니다. 심지어 당황한 저는 한국인 직원에게 태국어를 구사하며 도대체 제 정체는 어떻게 알았냐고 물었는데요. 그런데 태국어를 할 수 있을 리가 없던 한국인 직원은 제 대답을 알아듣고 한국의 AI 시스템은 동맹국 주요 인사의 얼굴을 분석해서 알려준다는 놀라운 답변을 건네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한국인을 만나본 적이 거의 없기에 그녀에게 대체 태국어를 어떻게 할 줄 아는 거냐며 따지듯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은 태국어를 하지 못한다는 다소 뜬금없는 답변을 건네더라고요. 아니, 분명 제 태국어를 알아듣고 답변을 했으면서 어떻게 태국어를 할 줄 모른다고 할 수 있단 말인가? 저는 순간 한국의 태국인 차별 문제가 떠올랐고 이내 한국인인 그녀가 태국인인 저를 일부러 놀리려고 그러는 건가 싶어 약간의 불쾌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이내 추가적인 답변을 건네왔고 그녀의 대답을 들은 저는 그 즉시 벙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한국어와 영어밖에 못하거든요. 제 귀에 꼽힌 AI 이어폰이 당신의 말을 자동으로 통역해주고 있고 저는 이어폰을 통해 태국어를 알아듣고 당신에게 영어로 답변을 해준 것이죠. 그랬습니다. 한국은 이미 이 세상에 존재하면 안 될 것을 개발한 상태로 이들의 기술력은 기적을 만들고 있었기에 태국 출신인 저는 도저히 그녀를 이해하지 못한 거였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 오자마자 완전히 개망신을 당해버렸는데요. 태국의 주요 인사였던 제가 이러한 한국이 개발한 기술을 보고 완전히 농락당하며 아이처럼 행동해버리다니 이건 마치 세계 최고의 선진국에 공부를 하러 온 빈민국 학생의 꼴처럼 보였고 저는 순간적으로 이 순간 자체가 엄청나게 부끄러워져서 얼굴을 붉히고 말았습니다. 물론 저와 함께 입국한 중국계 정치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한국이 이 정도로 선진국일 줄은 몰랐다는 듯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더니 이내 황급히 말을 돌리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전부 한국에 보여주기식 인프라일 뿐이야. 한국의 실상은 전혀 다르거든. 좋아, 자네가 정 의심된다면 내일 열리는 한국의 국군의 날 기념 군사 퍼레이드에 참여해보자고. 그 자리에는 중국의 유력 국방 관계자도 참석한다고 하니 우리는 분명 건설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는 내일이면 한국의 뻥튀기 된 군사력의 현실을 여실히 볼 수 있을 거라며 한국군은 사실상 미군 없으면 태국군보다 못한 군대라며 열심히 입을 놀렸는데요. 그렇게 시간은 지났고 저희는 국군의 날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난 중국의 유력 국방 관계자는 충격적인 말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들은 대로 한국은 그저 미국과의 동맹관계라는 이유로 과대평가된 나라일 뿐이죠. 곧 있을 군사 퍼레이드에서도 한국은 분명 후진적인 군사력을 어김없이 보여주며 전 세계적인 망신을 사게 될 뿐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형편없는 국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건 정말 바보 같은 짓이라고 할 수 있죠. 만약 태국이 한국을 버리고 중국에 붙는다면 우리는 태국의 유사시의 상황마다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중국의 군사력을 지원하며
기꺼이 태국의 든든한 국방 파트너가 되어줄 것입니다. 유력 국방 관계자의 말까지 들으니 저는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국방 행사를 보고 대화하자며 애써 시간을 벌었죠. 그런데 그렇게 군사 퍼레이드가 시작되자마자 상황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현무5가 공개되었을 때는 옆에서 제잘제잘 한국은 후진국이니 어쩌니 하며 떠들던 중국계 녀석마저 기겁을 하며 그 즉시 입을 다물었죠. 그도 그럴 것이 현무5 미사일은 탄두 중량만 9톤에 달하는 세계 최고 수준의 체급을 자랑했음에도 이 괴물 미사일을 발사할 차량은 거대한 덩치에도 18륜 차량을 45도 각도로 측면 기동하는 믿기지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저는 이 장면을 보자마자 한국의 군사 기술력은 이미 저희가 상상하던 수준을 넘어버렸구나 싶어 경악을 넘어 공포에까지 질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현무5의 성능을 찬찬히 살펴볼수록 아무래도 한국은 핵무기보다 더욱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낸 것과 다름이 없다는 생각에 할 말을 잃고 말았죠. 한국의 유일한 약점이 핵무기가 없다는 것임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한국의 현무5의 개발은 핵무기 보유국인 중국을 뛰어넘은 수준의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현무5는 8, 9톤의 매우 큰 재래식 탑재체를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몹시 정확하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 대형 탑재체를 통해 현무 미사일은 특정 표적에 대해 매우 파괴적인 힘을 전달할 수 있으며 GPS 유도 정밀 타격 기능을 통해 타격이 필요한 곳에 정확히 집중될 수 있죠. 즉, 통제할 수 없는 광범위한 파괴와 방사능 낙진을 일으키는 핵무기와 달리 현무5는 기존 탄두로 특정 전략 목표물을 정확히 타격할 수 있어 주변 지역에 부수적인 피해를 입히지 않고 주요 적의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핵미사일은 기술력 부족 때문에 사실상 정밀도라는 것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고 심지어 중국은 핵미사일 발사 실험을 하다가 자국 영토에 미사일을 떨어뜨려서 수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발생시킨 적도 있는데요. 즉, 중국의 핵미사일은 공격용이 아닌 사실상 자폭용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현무5는 불필요한 민간인 희생을 감수하지 않고도 광범위한 표적을 정확하게 제거할 수 있으므로 이는 중국의 핵미사일보다 훨씬 더 전략적이고 유용하다고 볼 수 있었죠. 하지만 군사 전문가인 제 입장에서 현무5 미사일이 핵무기보다 무서운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핵무기는 일반적으로 지역 파괴를 위해 폭발 반경과 에너지 방출에만 의존하는 반면 현무5는 핵무기급의 파괴력에 더해 정확한 침투 능력으로 특정 군사시설이나 숨겨진 지하벙커까지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무5와 같은 정확하고도 위협적인 관통 능력을 가진 미사일은 여태껏 존재하지 않았기에 모든 지휘소와 미사일 사일로 핵시설과 같은 군사자산은 오로지 핵무기를 통한 공격을 피하기 위해 지하 깊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하지만 현무5는 깊숙이 묻혀있는 벙커나 숨겨진 지하 표적을 파괴할 수 있는 관통탄두를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무5의 침투탄두는 폭발하기 전에 강화 콘크리트와 흙의 층을 뚫을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어 표적이 파괴되도록 보장하고 강화된 벙커에 숨어있는 적의 군사령관도 손쉽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즉 현무5 미사일은 불필요한 확장을 유발하지 않고도 이러한 중요한 지휘센터를 무력화할 수 있어 고도로 집중력 있고 효과적인 타격 옵션을 제공한다고 볼 수 있었죠. 물론 현무는 최첨단 미사일답게 미사일의 정밀유도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고 따라서 현무5 미사일은 숲속 지하에 숨겨져 있는 지휘소, 군사위성으로도 감지하기 힘든 미사일 발사장 또는 무기 저장 시설과 같은 꽁꽁 숨겨진 적의 중요한 인프라까지 파괴할 수 있어서 핵무기보다 훨씬 더 위협적인 전력을 자랑한다고 할 수 있었어요. 그야말로 한국은 미군에 기생하는 허약한 군대가 아닌 오히려 미국과도 견줄 정도로 매우 강력한 국가였고 저는 핵무기 보유국보다도 압도적인 화력을 갖게 된 한국에 겁에 질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만약 태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끊는다면 저 무지막지한 미사일이 태국으로 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자 오금이 저려왔죠. 그러다 갑자기 진행자의 설명이 들려왔습니다. 현무5의 가장 유용한 점은 바로 방사능 낙진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핵무기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아차 싶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진행자가 굳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은 현무5는 핵무기에 버금가는 살상력을 가졌음에도 방사능 낙진에 대한 걱정이 필요 없어서 발사가 자유롭다는 뜻이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북한은 핵무기에 국가의 운명을 걸었고 결국 핵무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국제사회의 규제를 받으면서까지
미친 짓을 일삼는 나라가 왜 어렵게 개발한 핵무기를 단 한 차례도 발사하지 못했겠어요? 그건 바로 방사능 낙진이 매우 비인간적이라는 국제적인 인식 때문이고, 만약 북한이 핵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미국을 비롯한 모든 국가들이 적으로 돌아서며 곧바로 집중 폭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무5 미사일은 전혀 달랐습니다. 현무5는 재래식으로 무장한 미사일이므로 방사능 낙진을 일으키지 않고, 이를 통해 한국은 핵무기와 관련된 장기적인 인도주의적 환경적 결과 없이도 손쉽게 타격에 배치할 수 있거든요. 물론 현무5는 지속적인 오염이나 낙진을 일으키지 않고도 핵무기와 다름없는 살상력으로 군사적 목표, 즉 중요한 군사 인프라 파괴를 달성할 수 있고, 한국은 핵미사일을 발사할 때와는 달리 국제분쟁에 휘말리지 않고도 손쉽게 적을 섬멸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한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된 대표적인 국가인데요. 현무5는 비핵미사일로서 국제조약을 위반하지 않으므로 한국은 글로벌 제재나 정치적 후유증에 직면하지 않고도 언제든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국제왕따가 되지 않고 핵무기급 미사일을 무한대로 발사할 수 있다니, 이는 한국을 적으로 만드는 국가로 그 즉시 석기시대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과 같았고, 저는 태국의 미래는 한국에 달려있다는 확신에 가까운 감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저를 한국에 데려온 중국계 태국인 정치인은 이미 도망을 갔는지 보이지 않는 상태였으며, 중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 또한 매우 당황했는지 말까지 더듬으며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대신 중국은 한국은 없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한국은 아직도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없는 후진국으로 핵무기를 만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도 저 정도쯤의 미사일은 순식간에 만들어낼 수 있죠. 도대체 누가 누구 보고 긴장을 하지 말라는 건지, 저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놓고도 쉴 새 없이 입을 움직이는 그를 보고 헛웃음을 지을 뿐이었는데요. 그러나 중국인의 말과는 달리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기술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핵 확산 금지 조약에 가입함으로써 세계 평화를 위해 핵무기를 포기한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도 상황 파악을 못해서 한심한 소리나 일삼는 중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에게 쓴소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 핵이 있으면 뭐 하나요? 당신들의 핵무기는 사실상 정밀도를 보장하는 기술이 없어서 어디로 날아갈지 예측조차 안 되는 수준이잖아요. 그리고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 능력이 없다니, 지금 상황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나요? 현무5 미사일만 보더라도 한국은 이미 핵무기를 만들 능력을 아득히 뛰어넘은 기술력을 가졌다고요. 그리고 이는 중국이 개발한 핵미사일만 봐도 그렇습니다. 중국은 미사일의 탄두 무게가 1톤만 넘어가도 기술력 부족으로 발사 자체를 못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하지만 한국의 현무5 미사일은 8, 9톤의 무게를 가진 괴물급 탄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라면 이러한 육중한 미사일을 개발해냈다고 해도 발사 자체를 못할 테지만, 한국은 이 정도로 무거운 탑재체라도 측면 기동을 통해 순식간에 운반하고 발사할 첨단 미사일 추진 시스템을 개발한 상황이죠. 즉, 한국의 이러한 무거운 탑재체를 운반하고 발사하는 능력은 한국이 대형 재래식 폭발물뿐만 아니라 핵미사일 시스템에 사용되는 탄두의 종류를 모두 지원할 수 있는 미사일 추진 시스템과 구조적 무결성을 확보했음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핵미사일 개발의 주요 과제 중 하나가 더 무겁고 복잡한 핵 탑재체를 운반하고 정확하게 발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한국은 핵무기를 연구하지도 않고 이러한 기술을 가지게 된 거죠. 어떻게 다른 국가들은 국가의 운명을 걸고 연구해도 결코 가질 수 없던 기술을 한국은 직접적인 연구 없이도 갖게 된 건지, 한국은 정말 미친 국가라고요. 물론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 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훨씬 더 많습니다. 현무5의 항속거리는 3,000km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핵미사일 배치의 핵심 요건인 장거리 탄도미사일로 자리매김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현무5에 사용된 추진 기술과 대형 탑재체로 장거리를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을 통해 한국은 이미 핵미사일 시스템에 필적하는 정교한 미사일 기술을 개발했고, 장거리 핵전달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기반 기술까지 개발해낸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즉, 만약 한국이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탈퇴하거나 혹은 핵 개발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면, 한국은 이미 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을 갖췄으므로 당장 3일 안에도 핵무기 수백 발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국이 중국보다 열등한 기술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겠어요? 물론 현무5는 깊숙이 묻혀있는 벙커와 숨겨진 군사시설을 파괴하도록 설계된 관통 탄두를 운반할 수 있고, 이러한 한국의 압도적인 기술력을 고려해본다면
앞으로 한국이 개발하게 될 핵미사일은 지하 벙커까지 모조리 파괴하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미사일이 될 것입니다. 기존의 핵무기는 지상만 장악했다면 한국은 지상과 지하 모두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개미새끼 한 마리도 못 피하게 만드는 지옥의 무기를 만들어낼 거라는 말입니다. 제 말에 중국 국방부 관계자는 충격을 받은 듯 그저 허공을 응시할 뿐이었는데요. 사실 그 또한 한국의 기술력은 이미 중국이 쫓아가기엔 아득히 먼 곳에 있다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저 태국을 이용해 한국을 견제하기 위해 허세를 부린 모양이었습니다. 그렇게 중국 국방부 관계자는 급하게 자리를 옮겼고 저는 한국에 대한 공포심으로 몸서리치며 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저는 태국에 도착하자마자 한국의 현무5 영상과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며 만약 태국이 한국과 척을 질 경우 태국은 당장이라도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며 한국과의 동맹관계를 더욱 돈독히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그렇게 태국 정치판과 국방부는 발칵 뒤집혔고 현재 한국에 대한 두려움에 덜덜 떨면서 한국에 먼저 사과하고 양국의 관계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중국계 정치인들은 전부 중국이 보낸 스파이인지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리고 한국을 버리고 중국에 붙어야 한다느냐는 망발을 일삼고 있는데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태국은 중국에 완전히 먹히기 전이기에 아무래도 한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본 태국 정치 세력들은 중국이 아닌 한국의 우산 아래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뒤늦게 알아보니 사실 한국의 태국인 추방 문제는 한국 내의 태국의 불법 체류자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발생했기에 생긴 일이었는데요. 한국에 입국하는 태국인들 중 78%가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다고 하니 한국 입장에서는 태국인에 대한 입국 요건을 강화할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저는 사건의 전말을 알고 엄청난 부끄러움에 휩싸였으며 태국이 먼저 잘못을 해놓고도 한국에 대한 제재를 가한 이러한 상황이 당혹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과연 태국이 지금 와서 무릎을 꿇는다고 한들 한국이 저희를 받아줄까가 걱정이 되고 만약 한국이 아니라면 태국은 안 그래도 중국계 스파이가 판치는 상황에 중국에 완전히 종속되고 말 거라는 생각을 하니 두려움에 손까지 떨려오는 중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한국은 끝까지 숨기고 있었습니다. 태국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한국의 실체를 똑똑히 봐야 합니다. 현재 반한 감정이 정점에 달했다던 태국에 한국에 관한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본 7천만 태국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완전히 태세를 전환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태국인들을 깜짝 놀라게 한 영상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출신의 룽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방콕의 유명 호텔에서 지배인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저는 전 세계 사람들이 찾아오는 유명 호텔에서 일한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넘쳤고 늘 최선을 다해 제가 할 일을 처리해 나가곤 했죠. 그러다 한 번은 정말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태국인들에 대한 차별 문제였죠. 한국에 입국한 태국인들은 이유도 없이 한국 공항에서 쫓겨나고 있고 심지어 어찌어찌 한국에 입국을 한다고 해도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태국인들은 전부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쫓겨나고 있다고 했거든요. 이건 한국이 명백하게 잘못한 일이 맞았고 저는 한국이 사과를 한 뒤 사건은 빠르게 일단락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과는 달리 양국의 문제는 양국 국민들 간의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지고 말았고 결국 양국을 오가는 관광객이 급감하면서 상황은 파국으로 치닫고 말았는데요. 이건 정말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태국은 관광산업이 국가의 근간을 쥐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다른 국가들, 특히나 한국처럼 구매력이 높은 국가들과 척을 지게 되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되거든요. 그리고 호텔은 대표적인 관광업으로 아무리 저희 호텔이더라도 한국인 관광객들이 찾지 않는다면 몇 달도 버티지 못하고 망해버리고 말 게 분명했습니다. 몇몇 분들은 그래봤자 제 호텔도 아닌데 지나친 감정이입을 하는 거 아니냐며 핀잔을 줄 수도 있겠지만 제겐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호텔은 가족 사업이고 저는 지배인으로서 경력을 쌓다가 결국 호텔을 물려받고 경영을 맡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기회가 주어지기도 전에 심각한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하고 말았고 결국 태국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급감함에 따라 호텔은 점점 망해가기 시작했어요.
그나마 저희 가족의 호텔은 여유자금이라도 있어서 망정이지. 방콕 내 다른 영세 숙박업소들은 한국인 관광객이 줄어들자마자 줄줄이 망해버려서 근처는 폐허가 되어버렸는데요. 그리고 방콕 시내가 전부 초토화되고서야 태국 정부는 급감한 한국인 관광객을 대체하기 위해 중국인 관광객을 들이겠다며 정책을 내놓았기에 저희 호텔은 겨우 끔찍한 적자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태국 외교부는 중국인들에 대한 비자를 면제했고 다행히 중국인 관광객들은 떼거지로 몰려오며 한국인의 자리를 대체하는 듯 보였거든요. 하지만 중국인들은 한국인들과는 달랐습니다. 한국인 손님들은 마치 방을 일절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방을 매우 깔끔하게 사용하곤 하는데요. 이들이 묵고 간 방은 쓰레기도 거의 없고 침구류도 전부 새 것처럼 개어 있으며 입실 전 청소를 하기 전보다도 깨끗한 상태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나 중국인들이 쓰고 간 방은 전혀 달랐습니다. 중국에서는 변기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지 중국인들은 변기가 아닌 세면대의 소변을 봐서 세면대와 거울이 전부 지린내와 함께 누렇게 얼룩이져 있는 경우가 많았고 심지어 중국인들은 중국에는 양변기가 없어서 볼일을 보기 불편하다며 화장실 바닥에 그대로 대변을 싸놓는 경우도 많았죠. 그리고 이들은 도대체 방에서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중국인들이 쓰고 간 방은 한치의 예외 없이 폭탄이라도 떨어진 듯 완전히 초토화되어 있었는데요. 물론 코를 마비시키는 악취는 덤이었기에 중국인들이 쓰고 간 방의 절반 이상은 한동안 다음 손님을 받을 수조차 없는 수준에 이른 상태였어요. 저는 이런 교양 없는 중국인들을 볼 때마다 한국인 손님들이 그리워져서 눈물이 핑 돌곤 했는데요. 한국인들이 쓰고 간 방은 항상 좋은 섬유유연제 향기로 가득했으며 심지어 한국인들은 몹시 예의 바르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가끔은 팁까지 주며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줬거든요. 그러나 중국인들은 진품인지 가품인지 모를 명품을 덕지덕지 도배를 하고 와서는 방값을 한 푼이라도 더 깎으려고 진상짓을 해댔으며 어떻게 해서든 이득을 보고 싶은지 각종 유료 서비스들을 무료로 요구하며 정말 직원들을 피를 말리게 했죠. 그런데 정말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중국인들이 쓰고 간 방은 수도요금과 전기요금이 비정상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인데요. 이들은 이틀을 묵었음에도 한 달치 요금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많았는데 알고 보니 중국인들은 호텔의 손해는 자신의 이득이라고 생각하는지 호텔의 물이란 물은 24시간 내내 틀고 있고 에어컨과 난방을 동시에 켜며 쓸데없는 요금을 나가게 하고 있던 것입니다. 저는 중국인들의 이러한 추태에 정신이 아득해졌고 이젠 중국어 소리를 듣기만 해도 치가 떨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심지어 중국인들이 하도 호텔에 피해를 주니 중국인 손님들을 받으나 안 받으나 가게 순수익에는 거의 지장이 없는 수준이 되었죠. 하지만 저는 중국인들은 받으면 받을수록 손해인 것을 알면서도 중국인 손님들을 계속해서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태국 내의 반항 감정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고 이제는 양국 간의 문제를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한국과 태국이 예전처럼 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던 저조차도 한국을 미워하게 되었거든요. 금방 사과를 해올 거라고 생각했던 한국은 사과는커녕 태국인들을 더욱 차별하고 있다고 했고 저번 달에는 태국인 체류자들 500명이 붙잡혀 구금되는 등 한국은 태국인들만 보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전부 구금해버린다고 했죠. 결국 태국 내에서는 반환 시위와 한국 제품 불매운동까지 열렸고 몇몇 관광지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폭행 사건까지 일어나는 등 양국의 관계는 더 이상의 관계 회복의 여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망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반한 감정에 휩싸일수록 저도 모르게 한국에 대한 악감정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인 관광객들은 어찌나 한국을 욕해대던지 사실 세면대의 소변을 보고 화장실 바닥에 대변을 보는 야만인들은 전부 한국인들이라며 손가락질을 했는데요. 이들은 한국은 사실상 중국의 속국쯤 되는 나라로 실제로 한국인이라는 민족은 중국의 소수민족이고 일부는 중국 국적까지 부여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즉, 아무리 중국 국적을 가졌더라도 매너 없고 교양 없는 민족은 전부 한국인들이므로 한국인과 한족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끝까지 한국을 깎아내렸습니다. 저는 분명 한국인 손님들을 받아본 경험이 있고 한국인들은 제가 겪은 사람들 중 가장 시민의식이 높고 교양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렇게나 수준 높은 줄 알았던 한국이 태국의 뒤통수를 치는 상황에 대한 실망과 반감은 저를 완전히 눈이 멀게 해버렸습니다. 또한 태국은 정책적으로도 한국에 대한 의존을 끊고 이제 중국과 더욱 밀접하게 지내며 경제적 협력을 이어나가려는 기조를 보였기에
저는 이럴 때일수록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더 잘 대우해 줌으로써 훗날 중국과의 관계가 더욱 밀접해졌을 때 더욱 큰 이득을 취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아빠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빠는 중국은 절대로 한국을 대체할 수 없고 이러한 반한 감정에 따른 한국과의 관계 단절도 그리 오래가지 못할 거라며 선을 그었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은 중국보다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외교적으로도 뛰어난 국가고 만약 태국이 그런 세계적인 선진국인 한국에 먼저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중국에 붙은 태국에겐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다소 살벌한 말까지 건네오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는 저희는 지금 중국인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닌 태국에서 꽤나 영향력이 있는 저희 호텔이라도 한국인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임하면서 화난 한국을 달래야 한다는 굴종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건 정말 말이 안 됐습니다. 아니, 이건 명백한 한국의 잘못이 맞음에도 어째서 태국이 먼저 사과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그러나 아빠는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며 이대로 한국인 관광객들이 태국을 찾지 않는다면 중국인만 남은 태국은 시한부 인생과 다름없게 된다며 중국인 관광객 대신 한국인 관광객들만을 위한 호텔 정책을 펼치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나 존경했던 아빠였지만 아빠는 그저 배알도 없는 사람일 뿐이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속았을 뿐이었어요. 분명 중국인들의 말로는 한국은 겉으로만 선진국인 척하는 국가일 뿐 현실은 중국의 속국에 너무 가난해서 중국의 지원이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빈곤국가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후진적인 면모를 직접 파악해서 아빠가 현실에 눈을 뜰 수 있게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가난한 한국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온다면 아빠도 분명 자신이 한국을 과대평가한 것을 인정하고 한국에 대한 입장을 철회할 게 분명했거든요. 이건 태국의 자존심뿐만 아니라 저희 호텔의 명운을 위해서도 꼭 해야만 하는 일이었고 그렇게 나름 귀하게 자란 딸이었던 저는 카메라 한 대만 달랑 들고 한국이라는 적진 한가운데로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실소를 터뜨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천공항 곳곳에는 웬 노인들이 공항 내 시설물들을 수리한다거나 화장실을 청소한다거나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돕는다거나 하며 노동을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저는 이러한 장면만 봐도 한국이 가난한 국가라는 것을 곧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국이 정말 부자 나라라면 어째서 이러한 노인들이 구슬땀을 흘리면서 일을 하고 있겠어요? 중국인들 말로는 경제가 붕괴한 한국에서는 기본적인 청소부 자리에도 수십만 명이 지원하며 사투를 벌이고 있다고 하던데 한국의 공항만 봐도 이러한 빈곤한 한국의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듯 보였죠. 그런데 저는 공항을 나오자마자 한국인들의 이러한 행동의 비밀을 알게 되었고 그 즉시 경악을 하며 생각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제가 키오스크에서 약간 헤매고 있을 때 웬 형광조끼를 입은 한국인 노인이 다가오더니 이내 능숙하게 키오스크 조작을 도와줬는데요. 심지어 그는 제 태국어까지 알아들었는지 저는 그에게 당황해서 영어 대신 태국어로 말했음에도 이 할아버지는 모든 말을 알아듣고 키오스크를 조작해서 버스표를 예매해 주더군요. 한국인이 그것도 노인이 태국어를 알아듣다니 이건 도저히 가능한 상황이 아니었고 저는 지금 제가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싶어 어리둥절할 따름이었는데요. 그런데 어떤 한국인 남성이 벙쪄있던 제게 영어를 구사하며 무슨 문제가 있냐고 물어오더니 이내 충격적인 정보 하나를 알려주는 거 아니겠어요? 저 할아버지의 귀를 좀 보세요. 한국은 이미 자체 기술력을 통해 AI 이어폰을 개발한 상태로 이 이어폰은 외국인이 말하는 언어를 자동으로 번역해서 들려주기에 할아버지는 당신의 언어를 모름에도 정확하게 당신을 도와줄 수 있던 거죠. 그런데 더 재미있는 점이 뭔지 아세요? 저 할아버지는 노숙자 출신으로 한국의 노숙자 사회복귀 프로그램을 통해 일자리를 얻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중이라는 거예요. 덕분에 한국 입장에서는 노동력과 추가적인 세금을 얻을 수 있고 할아버지는 남을 돕는 값진 일을 하면서 돈까지 버는 모두가 행복한 상황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랬습니다. 제가 공항 안에서 봤던 조끼를 입고 노동을 하는 노인들 모두가 노숙인 출신이었고 이들은 새로운 기회를 얻고 하나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던 거였죠. 이건 정말 천재적인 시스템이었기에 저는 뒤통수를 맞은 듯 몇 초간 멍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한국의 높은 기술력도 기술력이었지만 한국은 노숙인들을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내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놀라웠는데요. 사실 태국의 공항만 해도 그렇습니다. 태국 공항에는 잘 곳이 없어 공항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소매치기를 일삼는 노숙인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태국은 노숙인에게 지원을 해줄 만한 여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노숙인들에게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은 채 방치하고 있을 뿐이고, 희망이 없는 이들은 각종 범죄 등을 일으키며 태국을 혼란하게 만들고 있죠. 그러나 한국은 이들에게 지원금 같은 단기적인 지원이 아닌 노숙인을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장기적인 방법을 모색했고, 결국 노숙자 감소와 노동시장 기여, 그리고 세수 확보 등의 성과를 이뤄낸 것입니다. 한국은 꽤나 오래전부터 이러한 정책을 통해 노숙인들을 줄여왔다고 했고, 그래서 한국에는 노숙인들로 인한 묻지마 범죄가 전혀 없다고 했는데요. 결국 저는 이러한 한국의 놀라운 모습에 기가 완전히 죽어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아빠의 말이 옳았고, 이런 나라에서 후진적인 모습을 포착하는 건 아무래도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서울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길거리에는 웬 천막의 침대 여러 대가 설치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한국은 너무 가난해서 집 대신 길거리 노숙자 텐트촌에서 숙식을 해결한다는 중국인들의 말이 생각났고, 한국은 역시나라는 생각을 하며 실소를 터뜨릴 뿐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노숙자 텐트촌처럼 보이는 곳에 다가갔을 때 저는 절대로 봐선 안 될 장면을 목격하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왜냐하면 노숙인 텐트촌이라고 생각했던 곳은 한국의 지역 국립병원에서 무료 의료 지원을 나와서 설치한 임시병동이었고, 흰색 가운을 입은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근처의 지역 어르신들과 노숙인들에게 무료 건강검진 및 간단한 치료를 제공하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임시병동 한편에는 갖가지 최첨단 의료기기들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음에도 노숙인들은 그러한 기기들을 훔쳐가기는커녕 얌전히 누워서 치료를 받고 있더라고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태국은 애초에 의료 인프라 자체가 거의 구비되어 있지 않고, 웬만한 태국 서민들은 가난 때문에 한평생 병원 자체를 단 한 번도 못 가보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또한 병원을 간다고 해도 예약에만 6개월이 소요되고, 그럴듯한 치료를 받는 데는 1년 이상이라는 터무니없는 시간을 기다려야 하죠. 즉, 태국인들은 한국의 노숙자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였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에는 이러한 한국의 의료 지원이 조금 멍청하다고 생각되기도 했어요. 노숙인들에게 치료를 제공해봐야 그저 세금 낭비일 뿐이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호기심에 한국 간호사에게 물어보니 그녀는 놀라운 이야기를 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건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이에요. 노숙인들을 치료함으로써 전염성 질병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고, 이는 공공의료 측면에서 보면 더욱 이익이거든요. 또한 노숙인들이 치료나 검진을 받고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면 오히려 이들이 노동력에 기여하고 세금을 납부함에 따라 국가의 경제적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한국은 진보적이며 자비로운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가장 취약한 시민들도 보살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왔습니다. 즉, 저희는 그저 인도주의적인 목적으로 사람들을 돕고 있지만, 아무튼 이건 한국의 장기적인 경제적 측면에서도 이익이라는 소리인 거죠. 그렇게 말을 마친 그녀는 온 김에 이곳에서 건강검진이나 받고 가라며 저를 안내해 주었는데요. 저는 당연히 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한국에서 뜻하지 않은 진료까지 받을 수 있었고, 이렇게나 관대한 국가가 태국인들을 차별한 데에는 분명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누워서 저는 탁월한 시야로 멀리까지 내다볼 줄 아는 한국의 현명함에 연신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죠. 이건 근시안적인 태도로 당장의 이익만을 취하려 하는 태국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선진적인 모습이었고, 저는 후진적인 모습을 포착하러 온 한국에서 그저 태국은 한국을 반드시 본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며 한국에 푹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뜻하지 않은 무료 건강검진을 받고 근처의 대형마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분명 중국인들 말로는 한국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든 게 가짜인 나라로, 그럴듯하게 생긴 대형마트 안에는 상품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고 그저 피골이 상접한 한국인들이 떼거지로 모여 음식을 구걸하고 있을 뿐이라며 영상까지 보여줬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국의 가난한 모습을 포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마트에서 도저히 믿지 못할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대체 피골이 상접한 한국인들은 어디 갔는지, 이곳에는 태국의 웬만한 명품 백화점보다도 거대하고 고급화된 시설들만이 즐비해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인들이 보여준 한국에 대한 영상들은 전부 편집으로 교묘히 조작된 가짜 영상인 모양이었고, 저는 그저 도시에 갓 상경한 시골 사람처럼 홀린 듯 한국의 마트를 구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마트는 정말 놀라웠어요. 일단 태국에서는 절도 문제 때문에 가난한 행색을 한 사람은 절대로 대형마트에 들어갈 수 없는데요. 심지어 외국인이 아닌 현지인이라면 전부 다 옷수색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마트에 입장할 수 있죠. 그런데 한국 마트에는 절도 문제가 전혀 없는지 그러한 과정을 전부 생략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한국은 듣던 대로 범죄 따위는 일어나지 않는 천국이 맞는 모양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한국 마트에는 비서 로봇이 돌아다니며 넓은 매장에서 어떤 물건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알려주고 있었으며 심지어 무인 청소 로봇이 돌아다니며 매장의 청결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태국에서는 아무리 고급 마트더라도 바퀴벌레나 각종 벌레들이 상품 위를 기어다니며 끔찍한 위생 상태를 보여주지만 한국은 최첨단 기술을 통해 위생 문제를 원천 차단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러한 한국에 대한 감탄도 잠시, 저는 이내 충격적인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제가 한국의 마트를 정신없이 구경하고 있는 와중 웬 한국 경찰들이 들이닥치며 제게 신분증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정말 불합리한 상황이었어요. 다른 한국인들은 멀쩡히 쇼핑을 하고 있는데 저만 신분증을 요구받다니 이건 명백한 외국인 차별이었고 아무래도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태국인들이 차별을 당하는 것처럼 저 또한 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행위를 당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태국인이라는 구체적인 정보는 도대체 어떻게 알았단 말인가? 아무래도 저는 태국인이라는 이유로 한국에 의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고 있던 게 분명했고 그 즉시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하며 이건 명백한 차별행위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무력을 사용하며 저를 강제로 연행해 갈 거라고 생각했던 한국 경찰은 이내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며 경악을 금치 못할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했다니요. 저희는 그렇게 한가한 사람들이 아니랍니다. 당신이 태국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 이유는 바로 마트 안에서 돌아다니는 비서 로봇이 저희에게 경보 알림을 제공해준 덕분이죠. 이 비서 로봇은 단순히 마트 상품들의 위치만을 알려주는 것이 아닌 사람들의 행동 패턴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AI 알고리즘형 CCTV가 내장되어 있는 기계거든요. 거기에 잠재적인 위협을 식별하는 안면인식 소프트웨어까지 장착되어 있기에 비서 로봇 카메라는 당신의 옷차림과 얼굴을 분석한 뒤 당신이 태국인이라는 것을 자동으로 인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시종일관 똑같은 자리에서 맴돌며 무언가를 유심히 관찰하려는 듯한 의심스러운 행동을 했기에 AI는 이러한 당신의 행동을 수상하다고 여기게 되었는데요. 현재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 한국 내에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며 문제를 일으키고 있기에 태국인인 당신의 수상한 행동은 자동으로 경찰에게 경보 알림을 전송해 주었고 그렇게 저희가 출동하게 된 것입니다. 다소 당황스럽겠지만 당신이 정말로 떳떳하다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됐습니다. 도대체 어떤 나라가 이렇게나 선진적인 AI 기술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단 말인가요? 그렇게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완전히 정신이 팔려버렸고 결국 저도 모르게 여권을 내밀며 그들에게 협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제가 드디어 합법적인 체류자인 것이 증명되자 저는 정신이 번쩍 들며 제가 한국에 온 이유를 상기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에게 농락을 당하려고 온 것이 아닌 태국인으로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한국에 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즉시 조사를 마친 뒤 돌아가려는 한국 경찰을 붙잡았고 태국인들은 남이 나라에서 범죄나 저지르는 사람들이 아닌데 왜 태국인들을 예비 범죄자 취급을 하냐며 큰 소리로 따져 묻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한국 경찰들은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는 듯 표정을 찌푸리더니 이내 충격적인 답변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봐요. 현재 한국에 입국하는 태국인들 중 78%가 한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데 어떻게 당신들을 예비 범죄자로 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태국인들은 한국에서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약물이나 성과 관련된 범죄 등 각종 지저분한 범죄에 관련되며 한국을 완전히 망치고 있는 거 몰라요? 저번 달만 해도 중국을 경유하며 서해를 통해 태국인 업소 여성들 100여 명을 몰래 밀항시키려던 태국계 조직이 적발되기도 했고 태국인들은 한국인들은 절도 등의 경범죄를 거의 일으키지 않고 따라서 이에 대한 대비가 느슨하다는 점을 이용해서 한국의 각종 마트나 백화점 등에서 상습 절도 행위를 이어나가며 한국이 오래도록 쌓은 신뢰의 문화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다고요. 그럼에도 한국은 태국인들을 차별한다느니 하는 당신들은 도대체 양심이라는 게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한국은 범죄를 일삼는 태국인들을 나름 신사적으로 대우해주고 있지만 태국인들은 태국에 체류하는 한국인들에 대한
상습적인 폭행 및 범죄 행위를 일삼고 있고 이런 걸 보면 오히려 차별국가는 태국이라고 봐야 하는데도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다 끝났습니다. 당신이 수상한 행동을 하다가 저희에게 조사를 받은 것처럼 한국에서 불법 체류하는 태국인들은 이러한 한국의 최첨단 감시망을 통해 전부 다 검거되고 있거든요. 한국의 공원, 쇼핑몰, 그리고 광장 등의 키오스크와 무인 로봇에는 전부 다 CCTV가 내장되어 있고 태국인들은 생필품을 구매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하다가 이러한 한국의 기술력을 통해 계속해서 검거되고 있죠. 이번 하반기에만 태국인 불법 체류자 수천 명이 검거되었고 검거율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거든요. 태국인들은 한국에서 갖가지 범죄를 저지르며 한국을 망치고 있지만 한국인들은 하나가 되어 당신들 같은 침략자를 무찌르고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혀서 어버버될 뿐이었습니다.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갖가지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니 이건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거든요. 그동안 태국 언론에서는 태국의 잘못은 쏙 빼놓은 채 모든 잘못을 한국으로만 돌리곤 했고 중국 또한 각종 조작된 영상을 통해 한국을 후진국으로 묘사하고 있었기에 저는 한국은 당연히 후진국이자 차별적인 행동만을 일삼는 야만적인 국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달랐고 오히려 차별적이고 야만적인 국가는 태국이었던 거였죠. 또한 한국에서 찍혔다던 가난한 모습의 영상들은 전부 다 중국 도시에서 찍힌 뒤 편집으로 간판만 전부 한글로 바꾼 조작된 영상이었던 모양이었는데요. 그야말로 한국에 대한 열등감이 극심한 두 나라가 작정하고 한국을 음해했던 거였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인지하게 되자 정말로 태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중국에 붙는다면 아빠의 말씀처럼 태국은 그대로 발전이 정체되며 완전히 망해버릴 거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선진적인 현실을 알게 된 저는 그제야 중국에 대한 세뇌와 반항 감정의 광기에서 빠져나오며 아빠의 뜻대로 저라도 한국에서 촬영한 선진적인 영상들을 모든 태국인들에게 공개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됐죠. 후진적인 모습을 포착하기 위해 켠 카메라는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게 완벽한 한국이라는 국가에서 선진적인 모습들만을 촬영하게 되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한국의 이러한 영상들을 개인 SNS에 공개함과 동시에 태국인들의 수많은 비난 폭격을 맞을 뿐이었는데요. 심지어 요즘 중국에서는 사이버 부대까지 운용하며 한국에 대한 호의적인 게시물들을 집중 공격한다고 하던데 제 영상은 게시 하루 만에 정체불명의 세력에 의한 신고 누적으로 인해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대로라면 태국은 중국의 속국이 되거나 중국과 함께 발전 없이 망하고 말 거라는 생각에 극도로 공포에 질린 상태며 제발 태국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한국에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하루하루를 눈물로 지새고 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 한국은 충격적인 진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던 거라고요. 현재 반항 감정이 휩싸였다는 태국은 한국에 관한 한 영상이 퍼진 이후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7천만 태국인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던 이 영상의 정체는 대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출신의 카녹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태국 방콕에 위치한 동물원에서 사육사로 일하고 있는데요. 저는 동물들을 돌보며 교감하는 일에 매우 만족했고 늘 동물들에게 사랑과 애정을 가지며 책임감 있게 일했습니다. 저는 여자 사육사로 남자 사육사들보다 힘은 약하지만 그래도 동물들과 더욱 잘 교감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가졌고 동물들 또한 이런 저를 잘 따라주곤 했는데요. 이러한 제 노력 덕분인지 제가 근무하는 동물원의 동물들은 늘 건강했고 건강한 동물들을 보기 위한 관광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곤 했죠. 그러나 최근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활기로 가득 찼던 동물원은 이제 죽음의 냄새만이 가득하고 동물원 안에는 죽어가는 동물들만이 덩그러니 놓여있을 뿐이거든요. 그리고 동물들이 그렇게 변하게 된 건 전부 한국인들 때문이죠. 한국인들은 동물원에 단체로 몰려와서 먹이에 돌이나 모래를 섞어서 준다거나 시시덕대며 약물이 주입된 음료수를 주는 경우도 있었고 또 원숭이 같은 비교적 자유롭게 볼 수 있는 환경에 놓여있는 동물들을 폭행한다거나 하는 야만적인 행위를 일삼았는데요. 특히나 한국인 관광객들은 티켓을 끊지 않고 혼란을 틈타 몰래 들어오는 경우 또한 비일비재했기에 예산이 부족해진 동물원은 더는 동물들 하나하나에 많은 신경을 써줄 수가 없게 되어버렸죠. 그렇게 한국인들이 가져온 나비효과는
동물들을 완전히 죽음의 구렁텅이에 몰아넣었고 저는 사육사로서의 죄책감과 무기력함을 느끼며 비참한 기분만을 느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상한 점도 느끼곤 했죠. 저는 한국인 관광객이 그런 짓을 할 사람들이라는 것이 도저히 믿기지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경험한 한국인 관광객들은 동물을 그 누구보다 아껴줬고 세계에서 가장 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들 중 한 명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나 착하고 모범적이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이렇게 변하다니 이건 도저히 믿기지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물원 측은 동물을 학대하고 각종 야만적인 행동으로 동물들을 병들게 한 건 전부 한국인들의 소행이라며 대대적인 공지를 내렸고 심지어 한국인들이 동물원에서 벌이는 민폐짓이라며 언론에까지 제보하며 한국을 비난했는데요. 그래서 다른 사육사들과 태국인들은 한국인들이 태국에서 민폐짓을 일삼는다는 것을 전부 다 인지한 상태고 미개한 행동으로 태국에 피해를 주는 한국에 손가락질을 할 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 또한 한국을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중 한 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동물학대 사건이 급격하게 증가했을 때는 한국의 태국인 차별 사건이 터진 직후였거든요. 한국에 입국하는 태국인들은 명확한 사유도 없이 전부 추방당해야 했으며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태국인들 또한 그저 태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고 심한 경우 이유 없이 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명백한 한국의 차별행위였고 한국이 얼마나 태국을 하찮게 봤으면 이 정도로 노골적인 차별행위를 하나 싶어서 모든 태국인들을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동물원에서 일하면서 교양 있고 매너 좋은 한국인들의 팬이 되었지만 이러한 사건은 단번에 한국의 등을 돌리게 했을 정도로 한국의 차별행위는 비판받아 마땅했죠. 아무튼 태국 내에는 당장 한국과의 관계를 끊고 한국산 제품도 더는 사용하지 말자는 시위가 연이어 열렸고 저 또한 그러한 반한 감정에 휘말려 동물원에서 야만적인 행위를 일삼는 사람들은 전부 한국인들이라는 선동에 홀랑 넘어가고 말았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더군요. 한국의 차별행위 이후 한국과 태국의 사이는 급속도로 악화되었고 양국을 오가는 관광객들은 바닥을 찍을 정도로 줄어들었는데요. 그리고 태국은 한국인들이 찾지 않아서 발생한 막대한 관광 적자에 허덕이다가 이 적자를 메꿀 방법으로 중국인 관광객들을 들여오는 정책을 도입했죠. 태국은 중국인에 대한 비자 제도를 폐지했고 그 후부터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폭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중국인들이 늘어나면서부터 동물원 내에 각종 문제가 생기더니 이제는 방문객들의 야만적인 행동 때문에 동물들이 전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인 관광객 자체가 없고 태국은 중국인들로 가득 찬 상황인데 어떻게 존재하지도 않는 한국인들이 동물들에게 야만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 동물원은 중국계 자본으로 운영되는 동물원으로 동물원의 핵심 관계자들은 죄다 중국인 아니면 중국계였는데요. 그래서 동물원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모든 원인을 중국인 관광객으로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의심을 가득 품고 있던 어느 날 저는 한 가지 충격적인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중국계 태국인이었던 동물원 이사장이 제게 한국 동물원으로 파견을 다녀오는 건 어떻겠냐고 물어왔기 때문인데요. 물론 이건 단순한 한국 파견이 아니었고 숨겨진 목적이 존재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동물원이나 길거리 등 한국의 이미지를 충분히 훼손시킬 수 있을 정도로 후진적인 부분만을 집중적으로 촬영해 오는 거였죠. 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의 후진적인 면모를 전 세계에 공개함으로써 곧 있을 세계 동물권리 보호 수상에서 상당한 경쟁자인 한국을 배제시키고 태국이나 중국이 수상을 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국가 모두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인권을 탄압한다는 부정적인 이미지가 존재하는 게 사실이기에 이러한 동물 권리보호 수상은 자연스레 양국에 대한 이미지 개선으로 이어지겠죠. 그리고 한국의 이미지 훼손에 대한 한 가지 효과가 하나 더 존재했는데요. 그건 현재 태국 내에서 들끓고 있는 한국에 대한 반감을 더욱 돋워서 태국과 중국의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 사장은 아무래도 저는 여자기 때문에 눈치 빠른 한국 놈들의 의심을 덜 살 것 같다며 한국의 후진적인 면모를 잘만 촬영해준다면 평생 벌어도 만져보지도 못할 큰 금액을 수고비로 주겠다며 솔깃한 제안을 해왔는데요. 솔직히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태국을 차별하는 한국에 대한 좋지 못한 감정을 가지고 있던 게 사실이었고 중국계 자본은 거절하기엔 너무나도 큰 액수를 제안했기에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중국계 자본의 솔깃한 제안에 숨겨진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저 또한 한국행에 대한 개인적인 목적이 하나 더 있긴 했어요. 그건 바로 한국으로 돈을 벌러 갔던 친구 닌을 찾기 위함이었죠. 사실 닌은 저와 같은 사육사였지만 이대로 가난에 허덕이며 살 수는 없다며 갑작스럽게 한국으로 떠나버렸는데요. 그런데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완전히 끊겼고 옆집에 사는 그녀의 부모님은 연락이 안 되는 그녀를 오매불만 기다리며 매일 밤을 눈물로 보내셨기에 저라도 닌의 행방을 파악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만약 닌이 한국에서 차별을 당해서 강제로 경찰에 연행된 거면 저는 이번에 한국의 후진적인 면모를 취재하는 김에 이러한 한국 경찰의 태국인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 모습도 함께 촬영하려고 했습니다. 한국의 차별 행위를 전 세계에 공론화한다면 닌도 한국에서 무사히 풀려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여러 책임감을 아는 채 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의 버스터미널에 도착한 저는 그 즉시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되었죠. 사실 버스터미널은 중국계 이사장이 반드시 확인해보라고 한 곳이었는데요. 아무리 선진국이더라도 버스터미널은 반드시 혼란스럽고 범죄가 들끓을 수밖에 없다며 이건 한번 이용하고 거의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버스터미널 이용객들의 특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문제라고 했죠. 그리고 한국은 선진국 인척만 하는 빈곤한 국가기에 한국의 버스터미널 내부에는 노숙자들과 소매치기들이 들끓으며 아비규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직접 가본 한국 공항의 버스터미널의 상황은 완전히 다르더군요. 일단 길거리 상인들과 구걸꾼들로 가득 찬 일반적인 버스터미널과는 달리 한국의 버스터미널은 깨끗한 상점들과 각종 최첨단 기계들이 즐비해 있었는데요. 한국의 버스터미널에는 태국어를 포함한 다개국어 번역 시스템이 있는 승차표 발권기가 존재해서 한국어를 전혀 하지 못하는 외국인들도 손쉽게 버스표를 예매할 수 있게 되어 있었고, 심지어 터미널 곳곳에는 휴대폰 무선 충전기가 존재해서 전자기기를 무료로 충전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또한 터미널 내부에는 여러 대의 공기청정기가 구비되어 있어서 혹시 모를 매연으로부터 승객들을 완전히 보호해주고 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공공장소에 공기청정기와 무선 충전기를 구비해 두었음에도 아무도 훔쳐가지 않을 수가 있다니 이건 태국과는 수준 자체가 다른 인프라와 시민의식이었고, 저는 그렇게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과연 이번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동물원으로 향하게 되었죠. 사실 저는 한국 동물원으로 향하면서 점점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었는데요. 물론 한국은 중국계 이사장이 말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국가인 것처럼 보였지만 그래도 태국은 동물원만큼은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또 많은 투자로 인해 선진적인 기술력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한국이라도 태국 동물원의 수준만큼 놀라운 모습을 보일 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저는 한국 동물원에 도착하자마자 그 즉시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동물원마저 마치 미래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최첨단 인프라를 설치해둔 상태였거든요. 일단 저는 한국인 직원에게 티켓을 구매할 필요도 없이 AI 기반 언어 번역 시스템을 구축해둔 키오스크에서 발권을 완료할 수 있었고, 심지어 키오스크는 제가 태국인임을 인지하고 태국어로 번역된 앱 하나를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QR코드를 제공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다운받게 된 앱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기능을 갖추고 있더군요. 일단 앱은 스마트 대기열 관리 기능을 통해 인기 명소에 가기 위한 대기 시간을 계산해줬고, 저는 시간을 극도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심지어 동물원 앱은 실시간 내비게이션과 대화형 지도를 통해 맞춤형 경로 제안도 해주었고, 동물 공연에 대한 정보를 자동으로 제공해주기도 했기에 저는 사전조사 없이도 한국 동물원 전부를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건 그저 종이지도 한 장만 달랑 제공하는 태국 동물원과는 차원이 다른 시스템이었고, 저는 그저 말문이 막혀 헛웃음만 지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의 동물원은 동물의 자연 서식지를 모방하는 동시에 이상적인 생활 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유지하는 첨단 기술을 통합하여 설계된 스마트 인클로저를 개발하고 도입한 상태였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스마트 시스템은 온도, 습도, 공기질을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동물을 원래 자연 서식지와 비슷한 환경에서 돌볼 수 있었고, 따라서 태국 동물원과는 달리 한국 동물원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은 스트레스 없이 최적의 조건 하에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스마트 급식 시스템 또한 매우 놀라웠어요. 한국 동물원에서는 AI를 사용하여 동물에게 일정한 간격으로 영양학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며 식사는 각종에 맞게 맞춤화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시스템은 동물원 직원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동물의 건강 데이터를 기반으로 식이 요구량과 건강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더라고요. 분명 동물원만큼은 세계에서 가장 진보되었다고 평가받는 태국이지만 한국의 체계적인 시스템과 놀라운 기술에는 발끝만큼도 못 따라는 게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나름 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동물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였지만 태국에서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사람이 직접 처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러한 한국의 첨단적인 모습을 보고 과연 제가 한국에서 후진적인 면모를 포착해낼 수는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들며 기가 완전히 죽어버렸는데요. 한국은 감히 태국 따위가 견줄 나라가 아니었고 오히려 미국과 같은 인류의 선진국이자 동물의 권리가 잘 보호되는 국가쯤이 되어야 겨우 견줄 수 있을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나 기회는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동물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던 중 저는 마침내 한국의 완전히 후진적인 면모를 포착하고 역시 한국은 야만적인 국가고 이러한 후진적인 면모를 숨기고 있었을 뿐이었구나 싶어 실소를 터뜨렸거든요. 바로 어떤 한국인 관광객이 원숭이 사육장에 돌을 던지며 원숭이들을 학대하더니 이내 음식에 작은 돌을 넣어서 던졌기 때문인데요. 이건 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과 똑같은 상황이었고 만약 원숭이가 돌이 섞인 음식을 섭취했다간 태국의 동물들처럼 치명상을 입고 죽을 수도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역시 태국에서 민폐짓을 일삼는 건 한국인들이 맞았구나 싶어 학을 떼버리고 말았고 한국인들은 자국에서나 외국에서나 변함없는 야만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동물들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물학대 장면을 본 다른 한국인들은 그 즉시 충격적인 행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들은 마치 하나의 팀이라도 되는 것처럼 동시에 예상치도 못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한 명은 돌을 던진 남성이 추가적인 학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막으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또 다른 한 명은 원숭이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황급히 자신이 먹던 과자를 던져주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어떤 한국인 남성은 곧바로 사육장에 뛰어들었다는 것입니다. 사육장 안으로 들어간 그는 원숭이들이 돌을 먹기 전에 재빠르게 돌이 든 간식을 치웠고 다행히 다른 한국인들이 던져준 간식거리에 정신이 팔린 원숭이는 남성이 사육장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지 못했죠. 물론 조그마한 원숭이가 사람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흥분한 원숭이가 작정하고 달려든다면 아무리 건장한 남성이라고 한들 어느 정도의 부상은 피할 수가 없을 텐데도 어떻게 자신의 일도 아닌데 동물을 위해 이렇듯 감동적인 헌신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인가? 저는 그저 일반인일 뿐인 한국인들이 전문 사육사인 저보다도 더욱 사명감을 갖고 동물들을 위험에서 지키는 모습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물론 한국인 사육사들도 곧바로 대응해서 남성은 사육장 내부에 사육사들이 드나드는 통로를 통해 무사히 밖으로 나올 수 있었는데요. 이렇듯 한국 시민들이 신속한 대응을 해준 덕분에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상황은 빠르게 해결될 수 있었죠. 만약 한국인들이 학대 장면을 보고도 그대로 방치했다면 한국의 후진적인 면모를 포착하러 온 제게는 희소식이 될 수도 있었지만 저는 그 전에 한 명의 사육사였고 이건 제게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속으로 쾌재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도감도 잠시 저는 곧 충격적인 정보 하나를 얻게 되고 그 즉시 벙찔 수밖에 없었는데요. 바로 사육장 안으로 돌을 던졌던 남성은 알고 보니 한국인이 아닌 중국인 관광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출동한 경찰에게 중국에서는 이래도 된다며 왜 동물 하나 갖고 유난을 떠냐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고 했는데요. 그러나 한국은 동물의 권리가 매우 잘 지켜지는 선진국으로 이런 동물학대를 그냥 지켜만 보는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야만적인 중국인은 곧바로 경찰에 연행되었죠. 그리고 이 모습을 보자마자 저는 그동안 태국 동물원에서 민폐짓을 일삼았던 사람들은 한국인이 아닌 전부 중국인들이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는데요. 세상 그 누구도 하지 못할 용감하고 교양 있는 행동으로 감동을 주는 한국인들이 다른 나라까지 여행 가서 야만적인 행동을 할 리는 없어 보였고 저는 역시나 선진국 사람들을 의심하는 건 무의미한 일이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허탈감이 들기도 했어요. 한국은 아무리 중국 국적의 사람들이더라도 잘못을 했으면 지체 없이 연행해가지만 태국은 사실상 중국 자본에 의해 잠식당한 국가로 중국인들이 태국에서 어떤 야만적인 행동을 해도 감히 처벌을 할 수가 없거든요. 중국인들이 태국 동물원에서 각종 추태를 부리며 동물들을 죽이고 있어도 중국계 자본이 꽉 쥐고 있는 동물원 측은 그저 이 모든 것은 한국인들 때문이라며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것만 봐도
태국은 사실상 중국의 속국처럼 보이기까지 했어요. 그렇게 저는 엄청난 무력감을 느끼며 여러 생각에 잠겨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동물원은 태국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부분인 태국 동물원보다 훨씬 더 기술적으로 진보되어 있었고 체계적이었기에 도저히 후진적인 면모를 포착할 수가 없었고, 그렇게 저는 힘없이 동물원을 떠나야 했는데요. 저는 한국인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본 이상 이런 나라에서 후진적인 면모를 포착하는 건 아무래도 불가능할 거라는 확신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고, 현타가 와서 모든 일정을 포기하고 숙소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의 선진적인 모습과 태국의 후진적인 모습의 현격한 격차에 큰 충격을 받았던 탓일까, 그만 길을 잘못 들어서 웬 어두운 골목길로 빠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분명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로 한밤중이나 으슥한 골목길에서도 절대로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가 이곳 골목길로 빠지게 되니 골목길에서는 약물이 합법화된 태국에서나 맡을 수 있는 약물 냄새가 진동을 했고, 심지어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성 2명이 어둠 속에서 나타나 제 쪽으로 다가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위험을 감지한 제가 빠르게 뛰기 시작하니 그 남성들도 똑같이 뛰어오며 저를 잡으려고 따라오더라고요. 공포에 질린 저는 순간적인 패닉에 빠져버렸고, 그렇게 발을 헛디뎌서 넘어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가 한국 골목길에서 괴한에게 당하기 직전 갑자기 경찰의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는 거 아니겠어요? 소리를 들은 괴한들은 그 즉시 골목 안으로 들어가 숨어버렸고, 저는 쌓여있던 긴장이 한 번에 해소되면서 그렇게 오열을 하면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하더군요. 분명 한국 경찰들은 태국인들만 보면 불합리한 대우를 하며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전부 잡아다 가둔다는 말과는 달리, 저를 구해준 한국 경찰은 몇 가지 검사를 실시하더니 태국인인 제게 친절한 대우만을 해주었거든요. 저는 생각지도 못한 그들의 친절에 깜짝 놀라면서도 도대체 제가 이런 으슥한 골목길에서 위험에 처할지 어떻게 알고 왔냐며 질문을 건네봤습니다. 그런데 한국 경찰들은 충격적인 대답을 해오더라고요. 한국이 자체 개발한 AI 치안 시스템은 과거 범죄 데이터를 분석하고 동향을 파악하여 범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예측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서 절도가 급증하는 것을 발견하면 이 시스템은 경찰에 해당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도록 경고해줍니다. 이번에도 똑같아요. AI 시스템은 최근 이곳 골목 주변에서의 태국인들의 불법 행위가 늘어났다는 점을 인지했고, 경찰이 이곳 주변을 경계하도록 알림을 보내주었거든요. 저는 한국의 놀라운 기술력에 감탄하면서도 뭔가 기분이 나쁘기도 했어요. 경찰은 마치 태국인들을 잠재적 범죄자라고 여기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국은 왜 태국인들을 차별하는 거냐며, 태국인들은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고 아무리 태국인들이 이 골목길에 자주 출몰한다고 해도 그건 범죄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며 큰 소리를 쳤죠. 또 저는 제 친구 닌이 한국에서 연락이 두절되었다는 것을 밝히며 그녀의 사진까지 보여주었는데요. 그리고 한국 경찰이 태국인에게 불합리한 대우만을 일삼으며 태국을 차별하는 데만 온 신경을 쓰고 있으니 제 친구가 한국에서 실종되어도 발견하지 못하는 거라며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제가 하는 말이 억지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그저 한국에 대한 열등감과 사라진 닌에 대한 걱정이 뒤섞여 그만 과장을 하고 말았는데요. 그런데 한국 경찰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을 짓더니 이내 영어를 구사하며 상상치도 못한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태국인들이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라고요? 그렇다면 당신이 방금 겪은 일은 뭐라고 설명할 거죠? 당신을 쫓아오던 사람들도 전부 태국인 불법 체류자들이고, 이곳 골목길은 태국 출신의 불법 체류자들이 모여들면서부터 각종 약물 거래 및 범죄의 온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한국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러한 으슥한 골목길이더라도 매우 안전한 국가였습니다. 당연히 이곳 골목길도 평범한 한국인들이 살던 안전한 곳이었죠. 하지만 태국인들이 한국에 오면서부터 모든 것들이 변했습니다. 현재 한국에 입국하는 태국인들 중 80%가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으며, 이들은 약물 같은 중범죄에 관여되며 한국을 완전히 망치고 있거든요. 자그마치 80%란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태국인들을 유의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당신이 보여준 그 여자는 한국에서 어디로 행방불명 되었는지 아주 잘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왜냐하면 그녀는 한국에 불법으로 체류했던 여성으로 저희 팀이 그녀를 검거했고, 그녀는 현재 한국에서 여러 범죄 행위에 가담한 명목으로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거든요. 당신의 친구가 한국에서 어떤 짓을 했는지 아직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녀는 태국계 조직들이 운영하는 불법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 한국 남자를 꿰어서 결혼 사기를 치려다가 적발된 여자입니다. 그전에는 국제결혼 업체에 취직해서 알선비만 챙긴 뒤 절박한 한국 남자들의 돈과 정신 모두를 갈취하며 완전히 피폐하게 만들어버린 악질 사기꾼이죠. 당신들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하는 짓들은 전부 다 이런 수준 낮은 짓들 뿐입니다. 노래방에서 일하며 한국 남자를 꿰어서 결혼 후 국적을 따고 도망친다거나 하며 지저분한 범죄에만 가담하고 있죠. 하지만 태국인들은 한국에서 뛰어봐야 벼룩입니다. 한국은 CCTV 시스템의 안면인식 기술을 적용시켰고 따라서 알려진 범죄자들을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거든요. 이 시스템은 전국 데이터베이스와 결합하여 경찰이 수배 중인 범죄자를 몇 분 이내에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번에 태국의 유명 가수 암추띠마가 한국에서 공연을 했을 때 이 공연을 보러 온 태국인 불법 체류자 158명이 떼거지로 잡히는 사건이 있었는데 당신의 친구를 비롯한 각종 태국인 범죄자들은 이미 한국 CCTV의 안면인식 기술로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결국 태국 가수의 공연을 보러 온 태국인 범죄자들이 일망타진될 수 있었던 것이죠. 태국인들은 한국의 기술력 앞에서 바람 앞에 등불 신세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인 답변이었습니다. 린이 한국에서 몸을 팔아 돈을 벌고 있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지만 태국인들이 한국에서 각종 범죄의 온상이었다는 점도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거든요. 또한 한국의 기술력은 단 한 명의 범법자들도 예외 없이 적발하고 있었다니 이건 최첨단 경찰 인프라가 없어서 불법 체류자들을 일일이 잡아야 하고 따라서 사실상 거의 못 잡는다고 봐야 하는 태국의 상황과는 완전히 달랐죠. 한국은 차원이 다른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국을 철통방어하고 있었고 도저히 후진적인 면모를 찾으려야 찾을 수가 없는 완벽한 선진국이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이후로도 좀처럼 한국의 야만적인 모습을 찾을 수가 없었고 결국 후진적인 한국 영상을 전혀 못 찍은 채 오히려 선진적인 영상만 남긴 채로 태국에 귀국했는데요. 그리고 이대로라면 세뇌된 태국은 완전히 침몰하고 말 것이 뻔하므로 저는 이 한국의 실체 영상을 공개하기로 마음먹게 됩니다. 이 영상을 본 태국인들이 한국과 태국 간의 문제는 태국이 100% 잘못한 것이고 이대로 한국과 척을 지고 중국에 의존하기만 한다면 태국은 완전한 중국의 속국이 되어버릴 거라는 것을 인지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태국의 미래는 사실상 한국에 달려있고 태국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한국에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